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시기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기 자체를. 네, 조금 전에 강연을 해주신 이 남궁인 작가도 여전히 어려웠던 청춘을 보냈지만 마치 탑을 쌓듯이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쌓아보니까 여기에 와 있고 여전히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니까 청춘의 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뮤지컬 작가이고요, 연출가이고요, 그리고 영화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펼쳐지게 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감독까지 맡게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확장시키는 그런 힘, 에너지는 어디에 오는 것인지 한번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학교 동문 장유정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록새록하고 제가 20대였을 때 또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연출이고 또 감독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기회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출이 하고 싶어서 연출과를 갔어요. 선배들이 하는 작품에 열일 제쳐놓고 무대 감독이나 조연출 작업들도 했었고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늘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연출의 기회는 커녕 조연출의 기회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체구가 작아서 힘쓰는 일은 못할 것 같다. 또 혹은 좀 겁이 많아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망을 칠 것 같다. 경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킬 것 같다.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뭐 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연극판에서 작업들을 조금씩 하면서 밤에는 또 시나리오를 쓰고 또 대본을 쓰고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작품이 김종욱 찾기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김종욱 찾기는 제가 대학 시절에 대본을 쓴 작품이었었고 또 연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던 여동생의 적금을 부러뜨려서 공연도 만들었었죠. 근데 그 작품의 성과가 괜찮아서 슬로바키아로 저희가 초대도 받아서 이제 초청 공연도 할 수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예술전당에서 공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는데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은 어떤 제작자께서 저희 작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 작품을 프로에서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장유정 씨에게는 연출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동안 얘기를 하면서 연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답답했는지 왜 연출 욕심을 부리죠?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연출이 하고 싶어서 연출과를 갔고 조연출 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마치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 애한테 넌 왜 화가 욕심을 부리고 있니? 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갔는데 그 작품이 어느 순간 제 이름만 빠지고 기획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올려지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상황들도 처하게 됐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천천히 내가 언젠가 분명히 기회가 있으면 잘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언젠가는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조금 미안하게 만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 1, 2년쯤 지났을 때 한 여자 조연출이 있는데 야무지게 일을 좀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한 오래된 극단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드디어 연출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기획서를 한번 네가 직접 만들어봐라. 기획서를 만들어서 지원서에
스스로 가서 지원금을 받아오면 우리 극단에서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곡가를 찾아가서 곡도 받아내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그린 손 스케치들 제가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또 만들어내고 또 배우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안 되면 손편지를 써서라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기획서로 4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게 됐고 그렇게 만든 작품이 현재도 공연되고 있는 오후 당신이 잠든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 당신이 잠든 사이는 2006년에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단 90석짜리 소극장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작품이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드디어 김종욱 작기의 연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연출을 거절하고 난 딱 2년 후였습니다. 김종욱 작기와 오후 당신이 잠든 사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저한테는 이제 연출 제의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약간 데이트하기 할 때 보기 좋은 로맨틱 코미디 혹은 팬시한 작품들이 대세를 이룰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만든 작품은 장례식장이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유림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우울했죠. 이게 무슨 뮤지컬이 될 수 있을까? 다들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극장으로 시작 안 한 게 어쩌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 마음으로 소극장 뮤지컬 하면 작게 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작품부터 시작했는데 너무나 다행하게 관객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거기 굉장히 슬픈 상황도 있고 웃긴 상황도 있고 또 불편하거나 혹은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굉장히 밀도 깊게 보는 소극장에서 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것들을 다 재미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약속대로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작은 200석짜리에서 600석짜리 중극장으로 그리고 600석에서 다시 800석이 넘는 대극장까지 그동안 그냥 한 것이 아니라 1막 구조를 2막으로 늘리고 그리고 장면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또 배우들도 훨씬 더 많은 캐스트들을 사용해서 좀 더 그림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씩 만들어 나간 거죠. 그 작품이 나중에는 일본에서 공연도 하게 됐습니다. 브라더라는 지금 영화가 된 형제는 용감했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굉장히 행복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제작자님이나 혹은 배우님들께서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옳아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제가 저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제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울이 없는 상황 같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 남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놓고 김종욱 작기라는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7년이 지나니까 다 좋은 것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브라더라는 작품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작품만 제가 올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좌충우돌과 안 좋은 사건들과 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어떤 기대했는데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글픔, 속상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럼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슬럼프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7년 동안 여러 슬럼프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슬럼프들이 있었는데 어떤 날은 그냥 오늘 슬럼프인가 보다. 그동안 밀렸던 잠이나 많이 자자 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자, 이번 기회에 여행을 떠나자, 등반을 가자.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나푸르나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또 다른 어떤 깨달음 같은 거, 작은 배움 같은 게 생겼는데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생긴 것 같아요. 슬럼프를 지나가게 할 때 견뎌내는 마음가짐이에요.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하고 우려를 포명하고 어느 순간은 울컥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최대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슬럼프를 하루라도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마음가짐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보통 뭔가 잘 안 되고 억울한 일이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탓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억울하거나 서글프거나 이거 내가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일에 견뎌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운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 기회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로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내 발이 커서 나는 지금 배우를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제 발만 보입니다. 발을 자를 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마치 내가 가난해서, 내가 여자라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무엇 때문에라고 하나의 프레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민해지면 자신의 삶이 가장 먼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억울하거나 힘들 때 그래,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나도 알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좀 보이면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노력하자. 다만 피해의식에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정작 날아가야 할 때 마치 족쇄에 묶여 있었던 어린 코끼리처럼 발목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이게 제가 슬럼프를 견뎌내는 두 번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익숙한 것을 잠깐 떠나서 낯설고 생경한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컴플렉스를 짐지어주기도 하게 되고요. 또 처음부터 다시 뭔가를 배워야 되니까 되게 뭔가 심신이 막 지칠 때도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 도전을 하고 나면 내가 익숙했던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치 긴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굴뚝에 불을 지피세요. 그것이 바로 도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입니다.